네,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2주차에 지금 강의가, 첫 교시가 한 17분? 그리고, 2교시는 이제 25분 정도 그 강의를 했고요. 3교시는 한 35분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1시간에 25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딱 이제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상담의 목표는 뭔가? 인지 상담의 목표는 인지 치료의 기본 목표가 내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왜곡, 인지적인 왜곡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그 인지 상담에서는 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나요? 내담자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인지적인 왜곡 내지는 오류 이런 것들이 자동사고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행동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의 편견이라든가 인지적인 왜곡 내지는 오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상담의 목표가 되겠죠. 인지적인 왜곡이라든가 오류를 어떻게 해요? 타당하고 합리적인 어떤 인지 로 가도록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사고가 편견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그런 이제 건강한 사고를 만들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적인 내지는 정서적인 안정을 찾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아마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상담에서는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부정적인 이런 자동적인 사고, 스키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인지적 오류를 만들어내는 역기능적인 인지도식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내용을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 보면요 274페이지인데요. 인지 상담은 특수한 학습 과정으로서 내담자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인 기술을 배우게 된다.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재가 를 펴놓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부정적이고 자동적인 사고를 관찰해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부정적인 자동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지라든가 정서, 행동 간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적인 사고에 대한 지지와 증거 그리고 반대 증거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런 상담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의 심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편향적인 어디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편향적인 인지를 좀 더 현실적인 좀 대안적인 그런 사고로 대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험을 왜곡하게 만드는 역기능적인 어떤 신념,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수정하는 거 이게 바로 상담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네. 제가 이제 앞에서 앞 시간에 제가 예로 들었던 이제 친구 개인화에 대한 예를 들었죠. 이제 메타처럼 여겨지는 거 친구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나를 만나기로 해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어때요? 그럴 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죠.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우연히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런 예를 드는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실제로도 보면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자살한 어떤 그런 사건이 있거나 하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화.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사실은 굉장히 좀 역기능적인 그 신념이거든요. 비합리적인 신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담할 때 이제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한 어떤 개인화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상담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그게 과도한 개인화고 뭐 과도한 과잉 일반화이고 이게 인지적 오류고 또 결국엔 역기능적인 신념을 가진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걸 이제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 되면 뭡니까? 결국에는 상담의 목표가 달성되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이라든가 인지적인 오류들을 스스로 좀 파악하고 이걸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상담의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알게 되면 뭐 상담을 안 받아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럼 상담의 목표가 그 자동적인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오류와 왜곡을 바로잡아주는 거 이게 이제 상담의 목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게 해주고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상담의 목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지상담에서 상담자는 논리적인 분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은 교육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상황을 내담자가 주관적인 어떤 왜곡 없이 해석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기 직관을 되게 믿는 사람, 난 내가 딱 보니까 그렇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인지적 왜곡에 대해서 하고 인지적 오류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직관이 되게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편으로 보면 직관이 발달해가지고 되게 성공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업가나 뭐 이럴 때 비전을 보고 이럴 때 이제 직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직관을 너무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얼마 없어요. 근데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직관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딱 보면 내가 알겠다 라고 하면 상대를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이제 인지 상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이렇게 경험적으로 해주고 과학적인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인지적 오류 중에서 추상적인 추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오류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감정적인 추론, 임의적인 추론, 뭐 추상화 뭐 이런 것들 추상적으로 막 뭔가 내가 딱 보니까 알겠네 뭐 이렇게 해서 점치고 독심술 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은 엄한 사람을 잡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하다 보면 의심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상대를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우울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상담과 이렇게 조금 연결을 해보면요. 의처증, 뭐 의부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 상담이나 아니면은 개인 상담 이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제가 딱 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제 남편이 분명히 여자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 부인이 내 아내가 지금 바람 피는 게 확실해요. 외도하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폭력으로 막 이어지고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인을 의심하고 그래서 이제 의처증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폭력까지 이어지는 근데 정말 이거는 인지적 오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니까 안다라는 걸. 이거는 외도를 딱 보고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라는 걸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해서 물론 그 뭐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너무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독심술이라든가 점치기 이런 것들요, 이게 다 이제 인지적 오류가 되는 게 이게 이제 뭔가 정도가 지나쳐지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알겠어라든가 이게 저도 이제 보면 좀 그 딱 보면 안다 이런 얘기 좀 잘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감정적으로 추론하고 임의적인 추론, 뭐 독심술, 점치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불안과, 왜냐 있지도 않은 걸 내가 계속 딱 보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적인 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담자 역할은 그래서 이제 왜곡 없이 해석하게 하는 거. 주관적인 왜곡이 바로 뭔가요? 근데 딱 보면 알겠다 이거잖아요. 직관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제한된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직관으로 그냥 뭔가를 때려잡는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왜곡 없이 해석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담자 역할이다.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 미래에 대한 인지도식을 검토하도록 하고요. 보다 적합하고 적응적인 인지구조의 내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이게 이제 곧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275페이지에 보면요. 직관이 아닌 경험, 곧 관찰과 어떤 실험, 그게 토대를 두고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경험주의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어떤 그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 그걸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상담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계속 추상적이고 막 인지적 자기가 뭔가 추론을 해내고, 그러니까 이제 도박꾼의 오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박꾼의 오류. 도박꾼의 오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인지적 오류라고 하거든요. 내가 계속 졌어요. 도박을 하는데 제가 계속 졌어요. 이번에는 꼭 이길 것 같아요.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오류거든요. 이번에는 꼭 이길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 중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인지적 오류, 도박꾼의 오류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인 것이지 전혀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계속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엔 꼭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권을 우리가 이제 뭐 로또 복권 막 사잖아요. 그럼 왠지 이번엔 될 것 같아. 안 되거든요. 거의 안 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이번에 내가 로또 1등 당첨될 거야. 이거 인지적 오류예요. 그 인지적 오류를 저는 이 로또는 인간의 어떤 인지적 오류를 이용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인지적인 왜곡, 주관적인 왜곡 없이 해석할 수 있도록 사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상담 기법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상담 기법은요, 인지 상담은 다양한 상담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법은 자동적 사고를 끌어내고,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는 뭐예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많다고 했죠. 끌어내고 도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 역기능적인 가정이라든가 왜곡, 잘못된 이제 인지적인 오류, 왜곡된 인지도식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이 있어요. 무궁무진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지금 보면 몇 가지를 해놨냐면은, 우리 책에도 뭐 19가지나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우리 PPT 자료에는 아주 간단한, 그냥 제목만 해놨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15분 정도 더 15분, 20분 정도 동안 이제 상담 기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입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소크라테스는 누군지 아시죠? 네, 요즘 그 얼마 전에 나훈아 가수 나훈아 이제 가왕이라고 하잖아요. 가왕 나훈아께서 이제 TV에 출연하셔서 테스 형을 불렀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마 그 했나 그때. 그래서 이제 그 테스 형이 도대체 누구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내지는 뭐 하여튼 삶에 대해서 철학자니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합니다. 테스 형이 말한 이 테스 형의 대화법, 이게 바로 뭐냐면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삼파술. 그러니까 삼파가 아이를 이렇게 그 받을 때처럼 이렇게 풀어내는 거, 이걸 이제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삼파술 내지는 삼파법이라고 이제 우리 책에는 삼파법이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삼파술을 써서 제자들을 하고 또 관중들 내지는 관중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찾아오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제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것도 뭐냐면은 삼파술로 해서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너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네 주제를 알아라 이게 아니라 네가 진짜 누구인지,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너라는 존재가 누군지에 대한 지극히 철학적인 것이거든요. 너의 자신에 대해서 알아라.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사회가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너라는 존재, 너 자신이 뭔지를 알아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니까 어떻겠어요? 되게 반사회적이겠죠. 이 젊은이들은 어떠냐면 이 사회가 원하는, 사회는 맨날 젊은이들에게 어른들 말을 잘 들어라, 뭐 어른들 시킨 대로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네가 진짜 원하는 걸 해라 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사회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시고 결국에는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감옥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가도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냥 독배를 마시게 되긴 했어요. 그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바로 우리 이 인지 상담의 상담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이용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질문에 이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의 질문에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당신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당신이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뭐 예를 들자면은 나는 진짜 못난 놈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지적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고 당신이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왜 뭐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걸 당신에게 시사하는 것 같으냐?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을 보다 좋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그리고 당신이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가 그래 나는 바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당신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이렇게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논리적 비약을 하는 게 맞죠?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독심술이나 점치기의 인지적 오류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뭐 정말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 마음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독심술 아니냐? 독심술 그거는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느냐, 독심술이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통해서 그 인지적 오류를 잡아가는 거죠. 당신과 별 상관 없는 일들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받아들이는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입니다. 그 다음에 역기능적인 사고 기록이에요. 이거는 이제 앨리스는 이제 뒤에 할 거거든요. 앨리스가 누구냐면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를 뒤에 나오는, 우리 바로 뒤에 나오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를 창안하신 분이 바로 앨리스거든요. 알버트 앨리스인데, 앨리스가 제시한 ABC 기법과 좀 유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록 용지에다가 매일매일 날짜별로 불쾌한 감정을 유발한 사건이 뭔가, 그리고 그 상황, 뭐 이런 것들,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적고, 그 감정을 적고, 또 그런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뭐 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보고, 그리고 이런 역기능적인 사고의 대안으로서 합리적인 생각이나 또 심상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합리적 그런 이제 합리적인 심상의 결과는 뭔가, 그래서 변화된 감정이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기록 용지에 계속 이제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서 매일매일 수시로 떠오르는 자동적인 사고를 확인하는 거. 이게 이제 역기능적인 사고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안으로서 합리적인 사고나 생각 이런 것들을 심상을 또 이렇게 기록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앨리스 뒤에 나오는 여기에 이제 상담 기법이랑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향 화살표 기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시험을 보는 그 이제 좀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찾아서 내가 이제 뭔가 자동적 사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뿌리를 찾아가 쭉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는 절대 내가 시험을 좀 이렇게 되게 어려운 시험을 치면서 나 이거 시험 치면 망치면 큰일이야 라고 했는데, 뭐 시험을 망치면 좀 뭐 안 좋긴 하겠지만 나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어릴 때 이제 뭐 너는 왜 이렇게 바보야 라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깊이 박혀 있어서, 이 시험을 망치게 되면 나는 바보가 된다 라고 본다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하향 화살표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 예를 들면은 우울한 사람은 자주 당황한 패배자, 뭐 우울한, 죽고 싶은 같은 이런 이제 애매한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내담자에게 질문하는 것. 이거는 이제 상담자, 내담자 모두에게 내담자의 어떤 사고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 이해하는 것, 뭐 특별한 의미로서 우울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 실험. 행동 실험은 예를 들면은 발표 불안이 심한 내담자가 내가 말을 듣으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생각할 거야 라는 왜곡된 인지를 갖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행동으로 직접 실험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행동으로 직접 실험을 해보는 거죠. 상담 기법으로서. 그 외에도 이성적 감정적인 역할 연기, 뭐 대처 카드, 활동 계획표 사용하는 거, 과제 부여 방법, 절대성에 도전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279쪽에 있어요. 우리 책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해놨어요. 이성적 감정적 역할 연기인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대인 불안이 심한 내담자가 있어요. 나는 남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게 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은 상담을 통해서 농담의 장단점을 좀 이야기하고 이후에 이제 이걸 가지고 역할 연기를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성적 감정적 역할 연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처 카드. 예.
대처카드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 대항하는 적응적 사고의 내용을 기록한 카드로 내담자가 늘 지니고 다니거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붙여두는 거, 이게 이제 대처카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많이 사용하죠. 이 대처카드는 뭐 냉장고에다가 각자 자기가 좀 고칠 거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다거나, 이게 이제 하나의 대처카드라고 할 수 있죠. 활동 계획표 사용하는 거, 매일 시간표, 매일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이렇게 기록해서 또 시행 결과를 기록한 이렇게 표를 이제 만드는 거, 이런 거, 뭐 관리표, 뭐 플래너 이런 거하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부여 방법. 인지 상담에서 내담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과제를 줘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역기능적인, 앞에 했죠.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활동 계획표도 작성하고, 행동 실험 계획 실행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과제 부여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내가 해야 될 걸,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고치고 싶은 게 있고, 또 뭐 감정적으로 만약에 분노 감정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다 적어라. 그리고 그럴 때 분노하지 않고 다른 걸 뭐 합리적인 걸로 했을 때 어떤가, 이런 거 적고, 그럼 좋으면은 뭡니까, 그걸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다 과제 부여 방법에 속하죠. 과제를 많이 내줍니다. 우리가 이제 인지 상담도 그렇고 앞에서 했던 현실 치료에서도 과제를 부여했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했던 해결 중심 단기 치료 같은 경우에도 과제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상담을 통해서 이게 내가 잘못됐네 라는 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가 돼야 되나요?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내게 돼야 돼, 체화돼야 되는 거죠. 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과제를 좀, 그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과제 부여를 많이 합니다. 절대성에 도전하기. 뭐 내담자들이 보면 인지적 왜곡 중에서 절대 안 돼, 언제나, 뭐 결코, 반드시 해야 돼, 뭐 항상 나는 그래, 난 항상 뭐 실수를 해 라든가, 난 항상 바보 같아 라든가, 이렇게 이제 뭔가 항상, 절대,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절대성에 도전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보다 영리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만약 생각했다. 근데 절대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리한지 안 한지 자기가 뭐 실험을 다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진술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이제 논박, 반박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고, 또 이런 것들에 이제 도전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게 바로 절대성에 도전하기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귀인하기, 인지 왜곡에 이름 붙이기, 흑백 논리 도전하기, 파국에서 벗어나기, 장점과 단점을 열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그 상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걸 해볼까요? 파국에서 벗어나기. 예. 파국이라는, 이거 아니면 끝이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이 학급 성적이 5등 안으로 벗어나면 나는 끝장이야, 파국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만약 너의 성적이 7등이 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은 왜곡 되어서 있다라는 거. 예, 파국이 아니다. 네가 7등을 한다고 해서 파국이 오는 건 아니다. 네 인생에서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5등과 7등이.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도록 해주는 거죠. 예. 마음은 아프겠지만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5등 했다가 7등 할 수도 있고 5등 했다가 20등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이제 파국에서 그 벗어나기고요. 장단점 열거하는 거. 이거 되게 이건 이제 제가 레포트로 이제 장점과 단점 열거하기인데 장점만 열거하기로 제가 레포트를 냈죠. 그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열거해서 내담자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담 기법이. 그리고 인지 예행 연습, 주의 환기하기, 그리고 이중잣대 방법, 다른 설명 찾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인지 상담의 기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환기하기, 주의 환기하기 한번 볼까요? 주의 환기하기는 이 주의 환기 연습이라고도 하는데요. 내담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100에서부터 거꾸로 숫자 세기, 재미있는 책 읽기, 즐거웠던 장면을 자세히 기억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휴일에 무엇을 했고 어떤 대화를 했었는지 생각하거나 또 냄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주의 환기하기고요. 그 다음에 이중잣대 방법, 다른 설명 찾기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다른 설명 찾기 볼까요? 만약에 내가 집에 갔을 때 남편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는 나에게 화가 난 것이 틀림없어라는 신념을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집에 갔는데 내한테 아는 척 안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냥 본인이 그냥 바빠가지고 내한테 아는 척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내한테 말하는 건 그 사람이 화가 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는 다른 대안 설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녀의 남편은 아침에 그녀에게 화가 났다. 그렇다면 그가 일에 몰두할 수 있겠나? 당신한테 그렇게 화가 났다면 일에 몰두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아침에 그렇게 아는 체 안 하고 화가 났다면 그렇게 화가 난 상태라면은 본인이 뭔가에 몰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다른 설명을 찾아주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다른 설명 찾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른 이성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다른 설명도 가능한데 정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단정을 해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제 다른 설명을 찾아보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설명 찾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늘상 추론을 하거든요. 추론을 하는데 그 추론이 결국에는 인지적인 왜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지 상담의 상담 기법들은 다 보면 뭔가요? 앞에서 있는 인지적인 왜곡이라든가 오류 이런 것들을 또 내지는 좀 합리적이지 않는 잘못된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해서 다르게 또 보기도 하고 또 그런 그 인지적인 왜곡들을 바로 잡아주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상담 기법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35분 정도 시간이 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12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13주차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할 때 다시 13주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